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닌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게를 지탱하던 5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교육비까지.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더 가난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걸까요?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기본권을 잠식하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최전선에서 목격했던 경제 분석가가 지금의 고물 가구금리 시대가 왜 그때보다 더 위험한지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영양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이유. 주거비 블랙홀이 중산층의 미래를 어떻게 빨아들이고 있는가. 마지막 사다리인 교육비 지출이 꺾인 뒤 찾아올 대한민국 사회의 충격적 변화.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반드시 이 분석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경기는 이 날씨보다 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대형마트나 시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마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면 카트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과 몇 알이나 배추 한 포기만 집어도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북적여야 할 퇴근길 식당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편의점에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금융권과 정책부서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지켜봤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위협적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기업 금융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과정을 낱낱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급작스러운 폭풍처럼 위기가 찾아왔다면 지금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생존 기반이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명백한 퇴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숨만 쉬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가계와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출이 가장 숨가쁘게 느껴지십니까? 식비입니까? 아니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입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5대 필수 소비의 충격적인 실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숫자 속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공포는 식비의 역습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 비용이 현재 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식품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가격은 올리면서 양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교묘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엔겔 지수, 즉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 문제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며 문화나 여가 활동은커녕 저축조차 불가능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비의 상승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영양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공식품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50대 가장은 예전엔 주말마다 가족들과 고기 외식을 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 반조리 식품을 찾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식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옥죄는 것은 주거비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가계의 모든 현금 흐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소득의 절반을 쓰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으로 월세로 밀려난 서민들은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순수하게 방 한 칸 빌리는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슈바베 지수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금융권에 재직할 당시에는 주거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파산 위험 가구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가구의 상당수가 이미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주거비의 무서운 점은 고정비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식비는 한 끼를 굶거나 줄일 수 있지만 주거비는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내야 할 대출 이자와 임대료는 줄지 않는 이 모순적인 구조가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대 청년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와 관리비로 내고 나면 남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결혼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주거비 블랙홀은 단순히 개인의 빈곤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생산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통비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혹한 타격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르면 당장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달이면 가족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자차를 운행하는 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주유소의 가격판을 수시로 춤추게 만듭니다. 교통비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생존 통행료와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최근 교통비 부담 때문에 친목 모임을 취소하거나 물리적인 이동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통비 상승은 특히 도시 외곽에 거주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이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먼 곳으로 밀려났지만 그만큼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며 시간을 길 위에 버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공산품과 식자재 가격을 올리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동권의 축소는 사회적 단절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 기회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곧 성장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세금이 된 통신비입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취업 정보도 행정 서비스도 금융 거래도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비는 이제 주거비나 식비만큼이나 뺄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기기값과 비싼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각종 OTT 구독료까지 합치면 통신비 지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일수록 복잡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이제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 뒤에는 전 국민이 매달 막대한 통신요금을 지불해야만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취업준비생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위해 매달 9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와이파이만으로는 대용량 자료를 주고받거나 실시간 면접에 응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곧 생존인 시대에 이 디지털 통행료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작용하며 가계 경제의 탄력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보루, 바로 교육비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신은 굶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열로 지금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가계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중산층 이하 가구부터 자녀의 학원을 끊고 교육 투자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인적 자본 투자 중단 선언입니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부의 세습이 지식과 기회의 세습으로 고착화되는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위 10% 가구는 여전히 막대한 돈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지만 나머지 90%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꿈을 접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을 찾은 한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의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하면서 밤새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5대 소비의 붕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분석한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의 제로 베이스 재구조화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1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심코 빠져나가는 정기 결제, 불필요한 보험, 과도한 통신 요금제를 지금 당장 해지하거나 하향 조정하십시오. 1997년 위기 때 살아남은 주체들은 모두 가장 먼저 군사를 덜어내고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을 단행했습니다. 가게도 이제는 기업 경영과 같은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아끼는 것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돈이 모여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유동화와 부채의 질적 개선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덩치 큰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자산을 지탱하려다 가계 전체가 파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고금리 채무부터 정리하십시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빚이 빚을 낳는 구조를 끊어내지 못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문해력을 키우고 구조를 읽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거시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글로벌 금리 추이, 그리고 물가 변동의 원인을 공부하십시오. 뉴스의 제목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내 장바구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진리입니다. 시장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5대 필수 소비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겪었지만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함께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각자 도생의 성격이 강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가계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과 금융기관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붕괴하는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분석과 준비로 위기 너머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가계부를 펼치고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디서 숨구멍을 틔울 수 있을지 가족들과 머리를 맞대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이 거친 경제의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통찰로 우리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그날까지 저의 분석은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다음 장에 찾아올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경제적 안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